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그 2021년도 이제 국가직 9급 공무원이죠. 교육학 개론 시험을 이제 뭐 치르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뭐 참고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문제 그 난이도를 보면요, 이렇게 쉬운 문제서부터 이제 좀 약간 좀 뒷부분으로 가면 조금씩 헷갈리는 문제들이 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좀 지나치게 제가 이제 교육과정 쪽에서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 지나치게 좀 교육학 개론의 범주라기보다는 교육행정직의 어떤 필요한 내용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육학 개론이라고 해서 이제 학문적인 어떤 측면만 볼 게 아니라 행정에서 어떻게 하면 뒷받침이 될 것인가, 또는 지원을 어떤 경우로 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내용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소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조금 있었을 텐데, 그래도 이제 강의라든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용들을 쭉 보시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두 개 정도 좀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어떤 추론의 과정을 거치면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또 이런 경우 있죠. 문제를 가만히 보시면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서 교육학 개론을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할 때는 어떤 그 한 분야에 깊이 있는 어떤 학습보다는 약간 좀 넓은 측면에서, 얇지만 넓은 측면에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자주 접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직 시험이나 지방직 시험이나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적인 측면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출제진들이나 내지는 문제의 난이도가 거의 뭐 유사하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직, 지방직 이런 거 이제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하나씩 보면서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 같은 경우인데요. 1번 문항. 다음에 해당하는 이제 교육과정 개념을 물어보고 있죠. 이런 식의 문제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학 개론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육과정을 가장 먼저 시작을 했던 거였고, 그 다음에 현행 교육과정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자꾸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교, 교육학을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교육과정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은 관점을 물어보거나 이게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강의 시간도 그렇고 숱하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공식적 교육과정, 뭐 잠재적 교육과정, 영교육과정, 의도된 교육과정, 이런 식의 문제는요 그동안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요걸 읽다 보니까 좀 헷갈렸죠. 자, 만약 우리가 학교의 프로그램이 가져오는 결과라고 되어 있죠. 결과라는 측면에 있었죠. 결과라는 거는 의도를 했지만은 학생의 배움이 있거나 없거나 이런 경우로 얘기할 때 그렇죠. 결과라든가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측면에서 볼 때 교육과정의 역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자, 가만히 보시면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결과 이런 말이 나왔죠. 결과라는 건 학생이 무언가를 배웠다는 얘기가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배우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분명히 교육과정이 의도를 했는데 배운 것도 있고 배우지 못한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결과나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측면에서 관심을 갖는다면, 주로 이런 측면에 관심을 갖는 게요, 1960년대 전후로 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하게 있고, 학교가 가르치지 않은 것,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학교가 가르치지 않은 것, 요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 이렇게 체크를 딱 한다면은, 자, 학교는 이제 뭔가 의도성이라는 게 있죠. 학교라는 일반적으로 이 공식적 교육과정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늘 얘기하고 있는 이제 뭐 2015 개정교육과정, 뭐 2009 개정교육과정, 이렇게 일정한 주기로 교육과정의 명칭을 달고 나오는 것들이 있죠. 예전에 뭐 1차 교육과정, 2차 교육과정, 3차 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다 공식적 교육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공식적 교육과정들은 대부분 다 의도가 있습니다. 대부분 의도를 가지고 교육과정을 만들죠. 자, 그렇다면 학교가 가르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교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뭔가 결과 배웠다라는 얘기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가만히 봤더니 잠재적 교육과정하고 영교육과정이 나왔죠. 근데 이런 개념은 우리가 그동안 정말 숱하게 많이 나왔던 개념이라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잠재적 교육 과정이 워낙 넓은 범주에서 우리가 좀 이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넓은 범주 안에 영교육 과정의 범주도 별도로 있긴 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만 있는 거지 사실은 같은 넓은 잠재적 교육과 잠재라는 게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공식적 교육 과정과 의도된 교육 과정이 있으면 이거는 의도하지 않았거나, 그렇죠? 이거는 의도된 교육 과정이 아니란 얘기란 얘기예요. 어딘가에 잠재되어 있는데 교육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생들이 뭔가 결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이 개념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이 개념도 공부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문제가 나와버리면 요런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고 헷갈리죠. 그런 거에 이제 연연해하지 마시고 결과 프로그램에 학교의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의도가 됐거나 공식적 프로그램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거 아니면 이거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로 인해서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쭉 끝나고 간 다음에 요 밑에서 학교가 가르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학교가 가르치지 않는 것이라는 거는 좀 약간의 좀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잠재적 교육 과정의 의미 같은 경우는 의도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도 뭔가 결과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학창 시절에 어떤 선생님에 대해서 뭐 좋지 않은 감정이라든가 내지는 학교의 전반적인 어떤 문화라든가 정서적 측면에서는 뭔가 좀 좋지 않은 감정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졸업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그 감정이 하나의 학습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보면 이게.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학교가 그런 어떤 부정적 감정을 가져다라고 의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학교가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는 배제시켰다는 얘기예요, 뭔가. 이거는 뭐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뭔가 의도성을 가지고 제외시키지 않았는가 이런 측면으로 보는 거죠. 학교가 가르치지 않았다. 학교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얘기랑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배제가 됐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배제가 됐을 가능성하고 가장 가까운 개념은 영교육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잠재적 교육과정에 관심이 점점 높아져 가면서 최근에는 잠재적 교육과정에 대한 어떤 그 논의가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이 소위 공식적 교육과정이나 의도된 교육과정 못지않게 잠재적 교육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나 어떤 학문적인 어떤 그 연구의 어떤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재적 교육과정이 이만큼 있다면 그 안에 일부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영교육과정이에요. 그런데 영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이 잠재적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의도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 앞에 있는 내용만은 가만히 본다면 잠재적 교육과정 얘기구나 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 밑에 가만히 봤더니 학교가 가르치지 않았대. 학교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왜 가르치지 않았을까? 모르죠, 그거는. 의도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의도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뭔가 일부러 제외시키지 않았는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교육과정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를 영교육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은 요 앞쪽에 있는 요 문장 갖고 이거다라고 딱 그냥 끄집어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제를 풀 때는 끝까지 읽어보고 의도하는 바가 뭐였지? 그러니까 여기 딱 보면은 1번하고 2번은 여기 1번하고 4번은 아니구나. 그런데 요 두 개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문제를 좀 꼼꼼히 살펴봐서 학교가 가르치지 않았다. 뭔가 의도성을 가지고 제외시켰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영교육과정으로 개념을 우리가 좀 좁혀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죠. 좋은 검사 도구가 갖춰야 할 다음에 조건이 뭐냐. 자, 검사 도구라는 건 우리가 이제 지금 시험 보는 게 이런 게 다 검사 도구죠. 자, 이거는 가만히 보시면 이제 타당도, 객관도, 실용도, 변별도가 나왔습니다. 자, 타당도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원래 측정하고자 하는 거를 충실하게 측정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걸 타당도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신뢰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신뢰도가 또 나올 만 하거든요. 근데 얘도 사실은 신뢰도죠. 얘도 신뢰도의 한 범주 안에 있는 친구가 객관도입니다. 누가 측정을 해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 검사자, 채점자가 어느 정도로 일치된 평가를 하느냐, 검사자들 간의 신뢰도를 의미한다. 이것도 그러니까 신뢰도예요. 검사자들 간에 누가 측정을 해도, 누가 검사를 해도
비슷한 결과를 나와줘야 된다라고 해서 객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할 때 그때 이거를 객관도라고 얘기하죠. 자, 실용도 같은 경우는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뭐 돈이라든가 어떤 시간을 들여서 해도 이 정도면 뭐 충분하느냐 이런 어떤 실용적인 가치를 따졌을 때 실용도가 있느냐 없느냐 얘기하는 거고, 사실 변별도라는 거는 이제 이것도 일종의 우리가 이제 뭐 문항에 대해서 이제 검사 같은 거 할 때 문항 타당도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얼마나 이 문항이 제대로 변별을 해주고 있느냐. 상위권 학생들은 많이 맞춰야 되고 하위권 학생들은 틀려줘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변별도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문항에 대한 어떤 타당도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잘 챙겨서 보셔야 나중에 틀리지가 않겠죠. 이렇게 어느 걸 물어보면서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요즘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깊게 보는 게 아니라 개념을 정확하게 하는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학습 원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이건 가만히 보시면은 이제 이런 거잖아요, 보면.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행동에 대해서 뭔가 수정하거나 내지는 더 강화시켜주거나 이런 거 할 때 필요한 겁니다. 학습의 원리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학습 태도가 좋은 학생은 칭찬하죠? 칭찬합니다. 좋은 거잖아요. 칭찬하게 되면 행동이 어떻게 되겠어요? 앞쪽에 있는 그 좋은 태도를 더 자주 빈도가 발생하겠죠. 자주 빈도가 발생합니다. 미술 시간에 과제를 잘 수행한 학생이 있을 때 이 학생의 작품을 전시한다는 건, 자, 잘했기 때문에 전시합니다. 그러면 전시를 하게 되면 그 학생은 과제를 더 열심히 하겠죠. 점점 행동에 대한 빈도가 늘어나겠죠. 자, 빈도가 늘어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강화로 봐야 됩니다. 벌 같은 경우는 빈도를 늘어나는 게 아니라 좀 줄어들게 하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죠. 이거하고 이거는 좀 약간 개념이 다르죠. 강화라는 거는 어떤 행동을 점점점 빈도를 좀 늘려가는 쪽에서 관심이 있는 거고, 벌을 준다는 거는 그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앞쪽에 정적, 부적 이런 차이만 있잖아요. 정적이라는 건 뭔가 준다는 얘기죠. 뭔가를 줘서 그 행동을 점점 더 많이 주잖아요. 지금 칭찬을 주고 전시를 뭔가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답 같은 경우는 금방 찾을 수가 있겠죠. 1번의 답을 찾을 수가 있고, 부적 같은 경우에는 준다라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거를 뺀다라는 거죠. 이거는 플러스고 이거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라는 건 뭔가 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좋은 행동을 보여줬을 때 이제 부적이라는 건 뭔가 이제 좋지 않은 자극을 빼준다는 거니까 청소를 면제시켜 주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랬을 경우에는 이런 측면을 얘기하고, 밑에 같은 거는 수여라는 건 준다라는 거죠. 벌을 줌으로써 뭔가 그 행동을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는 거고, 이거는 그 소위 말해서 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뭔가 할 거를 뭐 이런 거겠네. 이 학생들이 뭔가 좋아하는 게 있어. 뭐 예를 들어 뭐 스마트폰을 갖다가 오랫동안 보는 거 좋아하는데, 너 지금 이제 스마트폰을 갖다가 이제 지금부터 2시간 동안 못 보게 할 거야라든가. 그러니까 어찌됐거는 벌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요거는 준다는 거고, 이거는 주지 않고 뭔가 이제 못하게 한다는 거죠. 금지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떤 그 좋지 않은 동작을 점점 줄이겠다라는 거고, 강화라는 거는 그 행동을 점점 더 늘리겠다는 측면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 그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였죠. 다음 문제를 볼게요. 자, 다음에 해당하는 개념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사회학 공부할 때 나와 있던 개념인데죠. 이걸 보지 마시고 이제 아노미 이거는 이제 뭐 우리 워낙 많이 들어봤죠. 뭔가 규범이 없는 상태에 어떤 뭐 규범이 없어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을 나타낼 때 아노미라는 표현을 쓰죠. 쿠렐에는 우리가 교육 과정을 공부할 때 말이 달리는 코스라든가 이런 거 얘기할 때 쿠렐의 교육 과정 이런 말 들어보셨죠? 파이나의 쿠렐의 교육 과정 이런 거 할 때 나오는 얘기죠. 패러다임이라는 건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인식의 체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인식 체계가 쉽게 바뀌지는 않아도 어떤 거대한 어떤 움직임으로 인해서 패러다임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는 뭐 교사 중심의 교육 과정이 있으면 요즘에는 또 뭐 학생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예전에는 넣어주는 교육이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잠재력을 끌어내는 교육 과정이다. 이런 거 얘기할 때 패러다임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 아비투스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어떤 특정한 계급에서 나타나는 거죠. 특정 계급적 환경에서 내면화됐다는 거는
지속적인 성향이나 태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하위층의 아이들이 있고 중류층의 아이들이 있고 상류층의 아이들이 있으면 상류층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화됐다는 건 이미 학습이 됐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이게 그냥 속된 말로 좀 이렇게 좀 상류층에 있는 그 아이들이 보여주는 행동이나 말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성향이나 태도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아비투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면화된 문화 자본이래요. 내면화됐다는 거 이미 내가 그렇게 이미 딱 그 소위 습득이 된 거죠. 문화 자본으로서의 계급적인 행동 유형과 가치 체계를 반영한다. 이런 것들을 아비투스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서민이니까 왜 그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서양이라든가 우리나라의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같은 경우에 보면 귀족들의 자녀들이 가진 어떤 의식 세계라든가 이런 거 있을 거란 말이에요. 좀 한마디로 반맛 같은 말도 반맛 떨어지는 말도 하고 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 그런 행동들을 나타내거나 그런 태도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아비투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건 어찌 보면 쉬운 문제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이게 헷갈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이거나 아노미로 헷갈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한 번만 하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ARCS가 나왔죠. ARCS 제가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던 문제 중에 하나죠. ARCS 중에서 ARCS라고 하는 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영어의 맨 앞자만 띈 거죠. A가 이제 attention이 되겠죠. attention. 뭔가 이제 처음 수업을 할 때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주의 집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여기 봐라 뭐 이런 거 있죠. 아니면 그림을 딱 보여준다든가 뭔가 사건을 팍 얘기한다. 이렇게 하면 주의 집중이 되겠죠. 이때 이거를 주의 집중이라고 얘기하죠. 이 R이 렐러번스 관련성이라고 하죠. 뭔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실생활이라든가 나와 관련성이 있어야 훨씬 더 동기가 유발이 되겠죠. 그런 거 얘기할 때 관련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C가 confidence라고 하죠. 자신감이라고 하죠. 뭐 할 때 자신감이 생기냐면요. 이거 할 때 자신감이 생겨요. 학습에서 성공기를 제시한다. 그러니까 이거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하는데 쉬운 문제를 주면 여러분들이 금방 풀 수 있겠죠. 어때요? 자신감이 생기잖아 보면. 학습에서 필요한 조건을 제시한다. 자, 이번에 요거를 배우려면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조절감이라는 게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학습의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 난이도를 상중하를 두고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해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선택하고 한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자기가 옮겨 다닐 수 있어요. 내가 이번에 이거 끝났으니까 나 이번에 일로 갈래.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어떤 느낌을 갖게 해주게 되면 그런 기회를 주게 되면 뭐가 생기죠?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 내가 할 수 있구나. 내가 효능감이 있구나. 이렇게 생기는 걸 자신감이다라고 얘기하고 여기 ARC에서 요 세 개 있죠. 요거를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이에요.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이고 마지막에 있는 이 S 있죠. satisfaction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야? 동기를 유발한다기보다는 동기를 쭉 유지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끝나고 나면은 그 뭐 만족도 조사 이런 걸 하죠. 연말에 여러분들도 아마 학창 시절에 해 보셨을 거예요. 연말에 왜 교원 능력 평가 뭐 이런 거 해서 이렇게 만족도 조사를 하잖아요. 만족감이 있으면 동기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동기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요 앞쪽에 있는 요 세 개 있죠. 요거 주의 집중, 관련성, 자신감 이거를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를 동기를 유지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일반적으로 뭔가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쉽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은 계속적으로 자기가 이거였어? 내가 할 수 있었네. 자신감이 붙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기 유발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문제를 어렵게 내는 것보다 쉽게 내는 게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또 이제 너무 쉽게 내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자기가 넘을 수 있을 정도의 높이로 연습을 하듯이 자기가 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이로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또 잘 안 되면 비고치키 아시죠?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또 뭐 옆에 있는 선생님들 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과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되겠죠.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여기는 자신감에 그리고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보면. 그래서 항상 나오는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이거 아마 문제 지금까지 나온 것만 치면 수십 개가 나왔을 겁니다 이거. 자, 우리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가 에디 모형이죠. 에디 모형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교수 설계라는 게, 이제 소위 학교에서 교수자가 뭔가를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할 때 디자인을 해요. 수업 디자인을 할 때 그때 가장 기본이 되는 모형이 바로 에디 모형이죠. 이것도 영어의 앞 글자만 딴 거거든요. 에디 모형. 앞에 있는 이 A가 분석이 되겠죠. analysis라고 하는 분석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D. 예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죠. 분설, 계실평, 분설, 계실평. 분설, 계실, 마지막에 평가가 하나 더 있잖아요. 5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기반으로 하되, 그 다음에 뭐, dig and carry의 어떤 교수 체제 모형도 많이 나와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모형이 바로 이런 모양. 교수 설계할 때.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 설계를 좀 잘 짜고 수업을 하면 훨씬 더 깔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든 모형을 이제 모델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모델이 패키지 상품이에요. 에디 패키지 상품대로만 하면 크게 실수할 염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단계가 무슨 단계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단계가 얘하고 얘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분석하고 설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얘네 둘에서만 시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보면. 왜냐면은 이 개발이라는 거는 설계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개발을 하면 되는 거고, 실행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실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고, 평가는 마지막에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누구를 분석하냐 이거, 뭘 분석하냐 이거야. 처음에 수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학습자들부터 분석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거를 먼저 분석하는 게 기본이죠. 그래서 얘부터 분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제일 중요해요. 설계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제가 아마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을 텐데, 얘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늘 했어요. 근데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얘는 뭘 설계해야 되냐. 학습자도 알았고 교육과정 내용도 다 알았어. 다 분석이 끝났어.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목표부터 세워야 되죠. 확실하게. 학습 목표를 명세화하죠. 그리고 나서 이 목표를 얘랑 얘는 동급이에요. 이 목표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 목표를 평가할 때 도구를 뭘로 할까? 지필로 할까? 수행으로 할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이것들을 내가 가르칠 때 어떤 매체로 하면 좋을까? 이런 거예요. 이거를 이제 소위 설계가 가장 중요한 디자인이라고 했죠.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 그래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개발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나오리라고 얘기하고, 제가 아마 강의 중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을 겁니다. 당연히 나왔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만 계속적으로 학습을 하시면은 충분히 다 고득점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너무 한 문제 갖고 너무 깊게 하는 건 좀 그러니까요. 다음 문제 와이너죠. 와이너의 귀인이로. 이것도 제가 누차 얘기했죠. 얘는 뭐 너무 이제 쉬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올 거라고 여러 번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요소가 이렇게 4개가 있죠. 4개가 있는데 항상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능력, 노력, 운, 과제의 난이도. 능력, 노력, 운, 과제. 이렇게 외우라고 여러 번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표가 이렇게 있으면은 외우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외우라고 했었는데, 자, 그 중에서 요소가 외적이냐 뭐냐. 외적이라는 거는 그 원인이 도대체 바깥쪽에 있을까 아니면 안쪽에 있을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가만히 보면 력자 들어가는 얘네들은 조금 느낌 자체가 이거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런 쪽이고, 이 운이라고 하는 거는 나하고 관계가 없죠. 그렇죠? 내가 어떤 일에 실패를 하게 될 경우는 운이 나빴어, 운이 좋았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나하고는 관계가 없죠. 바깥쪽에 있죠. 외적이죠. 그래서 외적이는 얘. 그 다음에 이번에 시험을 잘 봤어 못 봤어는 그 시험 문제는 나하고 관계가 없잖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과제의 난이도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어차피 얘 아니면 얘가 되는 거죠. 과제의 외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정적이다라고 했죠. 운이라는 건 안정적으로 내가 늘 운을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운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죠. 근데 이 과제의 난이도는 그래도 어때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 공무원 시험 보시면 알겠지만은 시험 문제의 어떤 난이도는 비슷하잖아요. 너무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너무 갑자기 툭 떨어지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얘밖에 없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당연히 통제 불가능해요. 이건 대부분 다 통제 불가능해요. 통제 가능한 건 얘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온 거 외적이다 그러면 얘 둘이고, 누가 더 안정적이냐? 당연히 과제 난이도라는 건 지금 우리 시험 문제 있잖아요. 이 시험 문제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렇게 쭉 보시면은 난이도가
비슷해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갑자기 뭐 물론 어렵다 느끼는 건 있지만은 출제하시는 분들이 들어가면요, 이전에 있었던 시험 문제를 거의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대비하실 때 너무 깊게 들어가고 이건 안 좋아요. 그 이제 여러분들 그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는요, 너무 깊이 들어가, 너무너무 깊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것까지 굳이 필요하실까? 저야 물론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질문이 와도 상관이 없지만 왜 굳이, 그렇다고 제가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긴 좀 어려워서 답변을 다 드리고는 있지만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는 그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교육학 개론은요, 차라리 얇으면서 넓게 공부하시면서 가장 나올 만한 부분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개념을 학습하시는 게 있죠. 그게 더 중요합니다. 요렇게 찾으시는 게 중요하겠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자, 8번으로 갑시다. 8번 문제가 요게 좀 문제 좀 어려웠다 그래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현재 고시하고 있는 국가 수준의 지원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교육과정이 있으면요, 교육과정 총론에 사실은 이제 맨 뒷변에 그러니까 부록은 아니지만은 교육과정 총론이라는 조그만 책자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사실 앞쪽에 대부분 다 있는데 맨 뒤쪽에 보면 이 교육과정을 위해서 국가가 무엇을 지원해 주면 좋을까, 그 다음에 또 교육청에서는 무엇을 지원해 주면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해 놓은 내용이 뒷부분에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 문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제는 문제가 갈 때까지 가는구나. 이게 교육학 개론인가? 누가 봐도 이건 교육학 개론은 아니고, 그렇다고 행정학도, 그러니까 학문적인 측면은 교육학이잖아요. 그래도 교육 학문에 대해서 개론을 넓게 보란 얘기지, 이게 교육학이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무슨 행정학도 아니고 사회학도 아니고 심리학도 아니고, 굳이 따지자면 교육과정이긴 교육과정인데, 교육과정에서의 어떤 학적인 면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이걸 뒤쪽에다 그냥 실어 놓은 건데, 그리고 관점에 따라서는 아니 교육부에서도 교육청에서도 똑같이 주는 거지. 여기 보시면 이제 차이가 나는 게 몇 가지는 있어요. 보면 1번 같은 경우, 학교가 새 학년도 시작에 앞서서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학교가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당연히. 교육과정 편성 운영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한다. 이건 당연히 그러면은 교육부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학교에다가 직접적으로 개발 보급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할 일인 것 같이 딱 보여요. 근데 뒤에 가면 팍 떨어져. 교원의 전보를 적기에 시행한다. 교원의 전보는 교육청에서 하잖아요. 보면. 그런데 이제 교육부가 아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교육부도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일부만 하고 있고 대부분은 다 교육청에서 전보를 하잖아요. 전보를 시행한다는 거는 가급적이면 이 교육과정에 조금 더 지원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적기에 좀 해주면 어떨까라고 해서 요즘에는 조금 일찍 해줘요. 예전보다. 뭐 예를 들어 3월 1일 날 우리가 원래 학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2월 달에 전보가 다 끝나는데, 예전에는 2월 한 중순쯤 갔었는데 요즘은 2월 초순쯤 해요. 조금 일찍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맞죠. 왜냐하면 전보를 시행하는 건 교육청이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은, 자, 2번 같은 경우, 자,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의 인정 개발 보급을 위해 노력을 한다. 자, 이게 그 도서, 교과용 도서 이런 것들은 교육부가 원래 하잖아요. 보면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교육부에서 왜 그 교과용 도서에 관련해서 뭐 인정해주고 이런 어떤 예전에 왜 국사 교과서 문제도 많이 있었잖아요. 한국사 교과서.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즉 교육부에서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도서를 인정해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 교과라는 거는 국가에서도 하지만요, 교육청에서 주로 전담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예를 들어 왜 그 지역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라는 학교들도 있어요. 약간 특성화, 특수 목적 고등학교들이 있거든요. 뭐
체육고등학교도 있고 몇 개 있죠. 거기에서 그 해당하는 그 소위 교과서들 있잖아요. 이거는요, 국가에서 굳이 만들 필요가 없죠. 왜냐면 그 지역에 해당하는 이제 교원들이라든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집필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인정해주고 개발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돈 같은 것도 지원해줘요. 그 다음에 보급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 노력은 교육청에서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딱 보면은 이거 교육부에서 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교육부에서도 일부 해요. 아까 전에 교원의 전보 이것도 일부 합니다. 교육부에서.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거의 90% 이상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뭐 교육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 이런 거는 국가가 하지만 이렇게 여기 교과 창체 활동에 필요한 이런 교과용 도서들 있죠. 인정해주고 개발해주고 보급해주는 거 이런 거 노력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 좀만 명심해 주시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 이게 좀 약간 애매했죠. 교과별로 평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이라고 활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 평가에 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절차는 어떻게 하고 도구 등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개발해서 학교에 제공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당연히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는 일 아니야. 그런데 여기 보면 개발한다고 돼 있죠. 이런 것들. 이 평가 활동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국가가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평가만큼은 무지하게 중요시 여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평가 활동에 대해서 만약에 전국적으로 다 평가 활동이라는 건 어느 정도 공통성이라는 걸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교과별로 평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이 다양한 평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연구를 요하잖아요. 보면은 전국적으로 뭐 국어 교과에서는 이런 특성에 맞게끔 평가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절차 도구도 이런 것들은 뭔가 이제 학계 쪽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학교에다 제공할 땐 당연히 뭐 직접적으로 학교 다이렉트로 주지는 않겠죠. 교육청을 통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교육부의 홈페이지라든가 뭐 학회라든가 등등 해서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가 활동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이대로 해라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국가가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 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국가 수준에서 어떻게 지원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사실 없었던 거예요. 언제 들어갔냐면요. 이게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작년에 아주 약간, 뭐 대부분 바뀌는 건 없는데 아주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걸 마지막에 살짝 넣었어요. 안정적인 원격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 뭔가를 뭐 개발한다 뭐 이렇게 되면은 국가 수준인데 학교의 원격 수업 인프라를 구축한다. 인프라 구축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뭐 인터넷이 안 되면 인터넷을 연결해 준다든가 와이파이가 안 되면 와이파이를 연결해 준다든가 컴퓨터가 부족하면 노트북을 지원한다든가 캠이 없으면 캠을 준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를 구축 누가 해요? 교육부가 그냥 전국에 10,000개 넘는 학교들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보면은 구축한다든가 교원의 원격 수업 역량 강화라는 건 원격 수업을 좀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거들을 위해서 필요한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다. 이건 학교로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인프라 구축해주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거는 작년 말에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만에 교육과정을 진짜 살짝 뭐 개정도 아니죠. 요것만 맨 마지막에 살짝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게 교육청의 어떤 그 지원 어떤 일로 들어갔던 게 바로 요거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야 이거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데 이거를 국가가 굳이 어느 학교 초등학교 어디 있고 이걸 다 일일이 알아서 거기 와이파이가 돼 안 돼 아니면 노트북이 몇 개 필요해 이런까지는 뭐 전반적으로 해서 돈은 내려다 줄 수 있지만은 구축을 하고 그 교원들의 원격 수업 역량 강화들에 피해서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주로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렸다라는 분들이 좀 계셨었는데 저도 이제 이 문제를 보면서 어렵지는 않았지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거는 교육학이다라는 학문적인 영역에서 개론 넓게 본다라기보다는 교육과정 총론에 저 맨 구석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냈어요. 이 문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문제 낼 게 정말 이제 좀 약간 협소해졌구나. 이런 것 가지고도 문제를 내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공부를 열심히 한 분들도 틀릴 가능성이 꽤 높은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번에는 좀 이제 이 구석
교육에서 문제를 냈으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교재에다 넣게 되면 교재만 점점 두꺼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문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내야 되나 할 정도로 좀 답답한 생각이 좀 들어요. 학적인 면에서 좀 냈으면 좋겠는데 어찌됐건 요거는 이제 교육 행정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그 교육 행정, 즉 학교의 교육 과정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도 좀 그래서 아마 시사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내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그렇다고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교육과정 총론 맨 뒷부분에 보면은 조그맣게 한 두세 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하나를 끄집어낸 건데 조금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근데 이제 어렵게 느껴지죠, 당연히. 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건 좀 그런 문제였어요, 보면. 이런 거 좋잖아요. 신교육사회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신교육사회학, 새로운 교육사회학이잖아요. 이전의 교육사회학이나 신교육사회학, 교육사회학이라는 거, 이 사회에 대한 관점이기 때문에 처음에 볼 때는 큰 시각으로 봤어요.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지만 기능론, 갈등론 이렇게 큰 대표적인 두 이론이 있죠. 근데 그 이후에 새로운 신자가 붙어가면서 이 큰 시각에서 약간 좁은 시각, 미시적인 시각으로 학교 안에 내부의 문제, 또 교육과정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신교육사회학이죠.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걸 찾는 거였죠. 자, 제가 말씀드렸죠. 학교 교육과정 또는 교육 내용에 주목해. 그전에는 이 교육과정에 관심이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학교가 뭐 배출해냈을 때 학교하고 이 전체 사회적인 측면에서만 우리 관심이 있었지, 교육과정은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배울 것이냐 이거죠. 이건 관심이 없었어. 근데 이제 신교육사회학은 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불평등의 문제를 교육 안에서 찾기 시작했다는 거. 예전에 불평등을 교육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게 있었는데, 학교 교육 안에서 혹시 뭔가 불평등한 게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가? 뭐 이런 어떤 측면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죠. 자, 그리고 3번,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의 무슨 성격? 사회적 성격. 가르치는 지식, 요 가르치는 지식이 교육과정이고 교육 내용이죠. 이 가르치는 지식의 사회적인 성격이 뭐지? 여기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학교 안에 내부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학교가 있으면 예전에는 학교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학교 안쪽엔 보지 않았는데 학교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교육과정, 교육 내용 학교 안에 있죠. 불평등의 문제 학교 교육 안에서 찾죠. 안에서 찾고 있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은 요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요 안에 사회적 성격이 어떤가 이걸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어때요? 구조기능주의? 구조기능주의는 전체 사회에서 학교 교육을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기반해서 교육의 무슨 기능? 사회적 기능이라는 거죠. 이 학교 안을 볼 필요가 없이 이 학교는 전체적인 사회에서 하나의 그냥 하나의 부분일 뿐이에요. 이렇게 바라보는 거를 구조기능주의라고 하죠. 구조라는 거는 이게 전체적인 어떤 생물 유기체로 봤을 때 이 유기체의 구조 내에서 하나의 한 부분이 기능을 한다는 거지. 자기 제 역할을 한다는 거지. 얘가 어떤 역할을 하지? 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육의 무슨 기능? 사회적 기능이 뭐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4번 같은 경우는 신교육사회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일반적인 어떤 처음에 거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던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교육을 긍정적이고 낙관론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교육을 이해하고자 했던 거시적인 측면의 어떤 기능론이라고 하죠. 펑셔널리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다음 문제로 가죠. 자, 10번 문제 드디어 향교가 나왔습니다. 조선시대 향교. 향교 학교죠. 지방학교입니다. 지방에 있는 학교죠. 그리고 국가에서 설립을 했기 때문에 관학이에요. 개인이 설립한 거를 사학이라고 하죠. 관학과 사학이 있죠. 이 중에서도 관학입니다. 근데 이게 국립일까요? 공립일까요? 굳이 나눌 필요는 없지만 지방에 전국의 부, 목, 군, 현, 그러니까 이제 지방의 어떤 그 이제 자치단체 뭐 있잖아. 크고 작은 걸로 기반으로 했을 때 하나의 읍에 하나의 학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원칙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 관학, 국가에서 설립을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지방에서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설립한 관학이지만 지금으로 본다면 공립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관학이죠. 이게 향교죠. 중앙에 설립되어 있는 거는 중등교육기관으로 사학이라는 게 있죠. 사학 같은 경우는 약간
국립 같은 느낌이, 같은 관악이지만 국립의 느낌이 있고 얘는 공립의 느낌이 있다는 거죠. 자, 교관으로는 중앙에서 파견하는 교수, 훈도, 조선시대 되니까 이렇게 교수라는 말이 나와요. 그 전에 여러분들 아시죠? 통일신라 시대에 국학이라는 이제 교육기관이 있었죠. 거기에서 가르치는 사람을 박사라고 했어요. 박사. 박사하고 조교 이런 명칭을 썼는데 여기서는 교수, 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게 있었다고 하죠. 성균관과 마찬가지로 문묘학당. 여기는 제사를 지내는 거고 여기는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이렇게 구성된 묘학 이렇게 구조를 갖추고 있었죠. 왜? 중앙에는 성균관이 있으니까 성균관의 부속 학교가 사학이기 때문에 사학은 굳이 이 묘가 필요가 없었어. 그냥 공부만 하면 돼. 그런데 지방에는 향교 같은 경우에는 제사 지내는, 그 여러분들 지금도 지방에 가면 향교가 있거든요. 많아요, 지금도. 향교가 있는데 거기 가면 제사도 지내는 기능도 있고 이렇게 공부하는 기능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이런 어떤 기능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향교의 유생들은 성균관 유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균관 유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아예 답이 써 있네. 예를 들어 이거 딱 빼버리면 여기서부터 읽어요. 성균관 유생들을 대상으로 거행하는 알성시. 그리고 이거 시험이에요. 이게 일종의 이제 성균관 유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그때 시험 보는 이제 일종의 시험인단 말이에요. 황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특별 시험과 같은 거고, 이 도기과라고 하죠. 이 한자로는 이것도 무슨 대과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균관 유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알성시, 황감제, 도기과, 이 시험이 있어요. 있는데 향교의 유생들이 함께 응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틀린 겁니다. 다른 건 다 맞는 건데 같이 이제 응시할 수는 없었다는 거. 지방에서 중등학교를 나온 친구들을 성균관 유생들하고 같이 시험 보게 하지는 않았겠죠. 그런 겁니다. 자,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평생교육 제도에 대해서 물어보죠. 꼭 한 문제씩 등장하는 거죠. 여기 보면 학습 휴가라는 거는 학습을 위해서 휴가 받을 수 있는 거, 직장인들이. 근데 그거는 이제 돈을 받으면서 할 수도 있고 돈을 안 받으면서 할 수 있죠. 그래서 유급도 있고 무급도 있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 여러분들도 합격하시면 직장 다니시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한 6개월 정도 쉬겠다. 그럼 이제 무급도 있고 유급도 제도가 있는데 아마 대부분 많이 무급인 것 같아요. 무급으로 해서 나는 공부를 위해서 쉬겠다 그러면 휴가제를 신청해서 신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습 계좌제, 이게 이거예요. 계좌라는 게 은행 계좌처럼 뭔가 쭉 여러분들 통장에 보시면 이렇게 뭔가 쭉 돼 있잖아. 이것들을 이제 관리해 주겠다는 거죠. 국민의 학력, 자격 이수 결과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인정해 주겠다. 사회적으로 인정해 주면 좋잖아요. 내가 그동안 어느 학교에서 무슨 공부를 했고 뭐 어느 교육기관에서 무슨 공부를 했고 자격증을 뭘 따고 있다. 이것들을 다 이렇게 증명해 주는 게 있으면 좋잖아요. 학교 교육, 비형식 교육 등의 국민의 다양한 개인적인 학습 경험. 학교 교육은 모르겠는데 비형식 교육까지도 관리를 해주겠다 이거죠. 학습 이력 관리 시스템, 일종의 생활기록부에 같은 거예요. 지금 학생들 그 소위 생활기록부 있죠. 그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계좌, 은행의 계좌처럼 학습을 이렇게 쭉 관리해주는 제도, 국가가 이제 인정해주는 거죠. 이걸 학습 계좌제라고 하는 거죠. 시간제 등록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죠. 한 학기를 등록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 내지는 단위만큼만 등록하겠다는 거죠. 요즘에 대학에서 시간제 등록생 그 모집하는 게 나오고 있거든요. 고등교육법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등록하는 겁니다.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내가 이제 한 학기 동안 되게 풀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내가 이제 오후에 한 과목 정도만 하고 싶다. 이렇게 시간제로 등록을 하는 모집을 해요. 그럼 그때 내가 소위 등록제에서 그 모집 요강에 맞으면 공부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누적이 되다 보면 일종의 나중에 학점 이제 인정해 주는 거 있잖아요. 보면 그것처럼 나중에 학사 학위까지도 취득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런 제도가 되겠죠. 평생교육 바우처라는 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거죠. 쉽게 해서 카드를 주는 거죠. 요즘에는. 예전에는 뭐 이렇게 바우처처럼 이렇게 증명서가 있었는데 지금은 카드를 줘서 1년에 뭐 한 35만 원 쓸 수 있게끔 이 평생교육 그 기관에 가서 이거는 이제 교육부라든가 이쪽에서 시행하는 제도고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고용노동부에도 보면 소위 내일 배움 카드라고 해서
1년에 200에서 300 정도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제 고용 기간에 내가 뭐 이것저것 배우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기관들에 가서 그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들이 이제 무료로 할 수 있는 제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교육부 쪽에서 하는 거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고 12번 문제죠. 학교 조직은 당연히 나오는 거죠. 제가 교육행정학에서 조직 문제는 항상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부합하는 조직 유형이 뭐냐라고 되어 있죠. 여기 가만히 보시면은 여기 나오는 그 야생, 와일드 하죠. 오거니제이션, 야생 조직이라는 게 있고 요 밑에 온상 조직이라는 게 있죠. 도메네스티케이티드 뭐 그래서 야생이냐 온상이냐 이거는 완전히 극단적으로 보이죠. 칼슨이라는 사람이 조직 유형을 분류할 때 나왔던 4가지 중에서 2가지가 나왔죠. 야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야생이에요. 야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야 되는 그런 조직을 얘기할 때.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물론 미국 쪽 얘기이긴 하지만은 이제 공립학교, 사립학교를 크게 비교해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택을 해줘야 돼. 학생들이 선택할 권한도 있겠죠. 내가 좋아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립학교는 또 자기들이 명문학교면은 또 좋은 학생들을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곳을 야생조직이라고 하죠. 선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여기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사립학교들을 여기다가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반대잖아요. 온상이라는 건 이제 사육조직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냥 뭐 크게 선택권이 별로 없어요. 배정해 주잖아요. 우리 학교에 공립학교들 있죠. 공립학교들이 주로 이런 어떤 조직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칼슨이 얘기하는 그 조직,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을 때 칼슨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조직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죠. 그거는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항상 특성을 학습하고 계셔야 돼요. 얘랑 얘 같은 경우도 거기서 나온 겁니다. 관료제 조직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 봐서 합격하시면 관료제 조직으로 들어요. 교육청이 다 대부분 관료제 조직이죠. 이거는요, 조직화되어 있지만 조직은 돼 있죠. 그러나 애널키라고 해서 무질서 같이 보이는 조직. 주로 일반적인 어떤 학교들이 그래요.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 대학들이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학교의 목적이 구체적이지도 않고 분명하지도 않다. 여러분들 왜 그거 있잖아요. 왜 창의융합형 인재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지금도 아마 초등학교나 이런 데 가면 왜 슬기롭고 바른 인간 양성 이렇게 써 있는 경우 있죠. 뭐가 슬기롭고 뭐가 바른지 뭐가 창의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야. 비록 그 목적이 만약에 명료하게 나타나 있다 하더라도 이게 자율성, 창의성 인간 이런 얘기 많이 있어요. 있다 하더라도 해석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우리 학교는 학력을 제일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학력이 뭐냐 이거야. 학력이 뭔지 몰라. 국어를 잘하는 건지 영어를 잘하는 건지 수학을 잘하는 건지 아니면 기본적인 생활 능력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죠.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 그것을 달성할 수단과 방법도 분명하게 제시하기가 어렵대. 학교가 그래요. 좀 보면. 또한 학교의 구성원인 교사와 행정 직원들은 수시로 학교로 이동하죠. 여러분들도 학교 가시면은 일반적으로 2년 주기로 많이 이동들을 하셔요. 학교에 계시다가 뭐 물론 유임을 해서 1년 더 계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물론 조금 더 빨리 가는 경우도 있어요. 1년만 있다가 집이 너무 멀다거나 여러 가지 사정상 옮기는 경우도 있지만 2년 정도 주기로 돌고 교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4년 정도, 물론 시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4년 또는 5년 주기로 이렇게 전보가 이루어집니다. 학교로 이동을 하면서 학생들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졸업하죠. 들어와서 딱 3년 지나면 대부분 다 졸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좀 조직은 돼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막 사람이 들락달락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찌 보면 그냥 쭉 읽다 보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13번이죠. 다음과 가장 관계 깊은 이론이 뭐냐라고 되어 있죠. 허즈버그, 메슬로우, 맥그리거, 뭐 헤크만, 올드함. 이걸 올드함이라고도 하고 뭐 올덤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직무 특성 이론 이렇게 4가지가 있네요. 가만 봤더니 얘네 셋은 들어본 것 같은데 얘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이 글자만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가만히 보시죠. 자, 직무의 만족, 불만족이 있대요. 그럼 동그라미 쳐야겠죠. 만족, 불만족.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동기, 위생이라는 거. 이 위생이라는 건 내 주변에 있는 환경적인 요인을 얘기할 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만족, 불만족이에요. 2가지 요인이기 때문에 이 요인 이론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메슬로의 욕구 위계 이론 설명 많이 했죠.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맨 밑에 있는 소위 생리적인 욕구서부터 시작해서 뭐 안전의 욕구, 뭐 소속의 욕구, 뭐 등등 올라서 마지막에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보면 이 이론 자체가 뭐 대단한 이론은 아닌데 이렇게 일종의 계단처럼 체계가 있다라고 해서 욕구 위계, 뭐 욕구 체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장 흔한 이론이기도 하고 메슬로우가 워낙 여기저기 등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맥그리거의 XY라는 건 X라는 인간이 있었다. 전통적인 인간관이에요. 그 인간은 이러이러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따라서 관리하면 돼. Y라는 인간은 새로운 인간관이 있는데 Y라는 인간은 이 인간은 좀 다르네. 그럼 이 인간에 맞게끔 관리하면 돼. 이런 이론이에요. 이거 일종의. 자, 해크만하고 올드함이라는 게 직무 특성이라는 거죠. 직무는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교육 행정직 이제 공부하시 합격하시면 행정직에는 행정직에 맞는 뭔가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이 나한테 뭔가 영향을 미치겠죠. 나의 어떤 그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그 영향을 미치게 되면 내가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성과를 내잖아요. 거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바로 그거를 설명한 이론이에요. 직무 특성에 맞게끔 뭔가 개인의 어떤 성과,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쳐서 개인의 어떤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론이 바로 직무 특성인데 그럼 직무 특성이 어떤 것들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내가 뭐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정말 좀 의미가 있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내가 이 일이 정말 뭐 이게 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하죠. 의미가 있는지,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건가?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아니면 또 이게 뭐 나의 어떤 학습의 성장이라든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특성이 있는데 바로 이런 특성들은 나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미치게 돼서 내가 성과를 더 많이 낼 수도 있고 성과를 더 못 낼 수도 있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직무 특성 이론이에요. 처음 들어봤으니까 모르겠다 하지만 되게 쉬운 이론이에요. 사실은 뭐 5가지의 어떤 뭐 요인이 있고 뭐 있다고 하니까 복잡한 건 필요 없습니다. 직무 특성이 있는데 이 특성이 어떤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 따라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겠다.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무 만족이 있고 직무 불만족이 있대요. 서로 독립된 별개의 차원. 얘랑은 다르대요. 독립되어 있대요. 그래서 각 차원에 작용하는 요인도 역시 별개래요. 직무 만족을 가져다 주는 요인, 만족을 가져다 주는 요인은 성취감이라든가 책임감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일을 열심히 하면 성취감이 막 느껴지잖아. 그럼 동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겠죠. 이게 동기 요인이에요.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족을 가져다 줘. 예를 들어 이게 대인관계 있죠, 대인관계. 대인관계는 아무리 충족을 시켜준다고 해도 불만족이 좀 내려가긴 하지만은 이게 뭐 그러니까 직무에 불만족을 가져오는 것들이 대인관계 근무 조건이 있는데 근무 조건을 아무리 잘 만족을 준다고 해도 이 불만족이 떨어지긴 하지만 이게 또 동기를 유발시키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거야. 얘랑은 별개란 얘기야. 이게 바로 동기위생, 허즈버그 아주 유명한 이론이에요. 여러분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대인관계가 아무리 좋고 근무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사람들이 불만 막 하잖아요. 왜 우리 시설은 이렇게 엉망이야 막 이러죠. 근데 이게 개선이 된다 하면 불만족은 떨어져. 불만족은 떨어지지만 얘가 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야. 별개라잖아, 별개. 그렇다고 해서 근무 조건을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서 갑자기 뭐 이게 아까 얘기했던 성취 책임감이 막 생기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이론이 바로 동기위생이에요. 동기위생. 여기가 환경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뭐 어찌 보면 쉬운데 어찌 보면 좀 어렵게 느껴지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13번 문제. 다음에 1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자아정체감이라고 나왔죠. 여러분들 그 마샤의 자아정체감에 대해서 4가지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4가지가 있죠. 성취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성취를 한 겁니다. 성취를 했다는 거는 뭔가 위기 상태가 왔을 때 위기를 해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시험 문제가 나올 리가 없어, 얘가 나올 리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뭐냐? 여기 보면 부모들이 제시하는 역할이나 가치를 그대로 선택하거나 수용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성취는 아니에요. 성취라는 건 자기가 성취한 거죠. 자기가 위기가 없이 위기를 해결하고 자기가 뭔가 이제 뭔가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일을 수행하는 거야. 이런 경우는 성취. 이런 청소년이 많이 없어요. 근데 1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참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혼미라는 거 이게 시험 문제 예전에 많이 나왔죠. 혼미가. 아직 좀 뭐가 좀 불투명하다는 얘기죠. 혼미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 혼미는 뭔가 지금 막 이렇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뭔가 아직 위기를 이렇게 경험해 보지는 않은 거예요. 얘도 아직 위기를 경험해 보지 않고 뭔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도 않고 그냥 멍하니 있는 거야. 혼미라는 건 진짜 아직 잘 모르겠는 거야. 멍하니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봐. 선택하거나 수용한다라고 돼 있잖아. 이미 얘는 수행을 해버려. 의사결정을 내려버린 거야. 의사결정을 내린 거는 유예는 아직 안 내린 거잖아요. 여러분들 유예라고 그 영어 표기 딱 보면은 모라토리엄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모라토리엄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아직은 얘가 그 위기를 겪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다고 안 겪다는 뭔가 지금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뭔가 의사결정을 딱 내리지는 못한 거야. 아직은 좀 잠깐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유실이라는 건 지나가 버렸다는 얘기야. 지나갔다는 얘기는 의사결정이 이미 끝났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누구지? 내가 내린 게 아니라 부모 등이 제시하는 역할이나 부모가 이제 하라는 대로 그냥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미 정체감을 위기를 어떤 그 경험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결정이 내려버린 상태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체감 유실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종의 그 위기를 여기는 해결한 케이스고 여기는 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죠.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유실이나 혼미 같은 경우는 위기를 아직 겪어보지도 않은 거야. 이거는 아직 얘도 겪어보지도 않은 거야. 겪어보지 않았는데 얘는 이미 결정이 이미 끝난 거고 얘는 결정이 아직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차이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 선택, 수용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미 내 정체감은 선택이 돼버린 거야. 지나가 버렸어 이미. 그래서 이걸 유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15번 문제죠. 자, 이게 좀 더 좀 어려웠던 문제였다라고 하는데 다음의 주장은 가장 관계가 깊은 현대 교육 철학자라고 했죠. 자, 현대입니다. 현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거나 아직은 뭐 40년, 50년 정도에 이제 사망을 했거나, 그러니까 20세기 후반이니까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돼서 다 이제 소위 말해서 현대 철학에 미쳤던 사람들인데 원래 잘 출제가 안 돼야 되는데 출제가 됐어요. 가만히 보면. 피터스하고 허스트는 여러분들 그 교육학 개론에 보면 나와 있듯이 이 두 사람은 사실은 같이 연구를 많이 했고 같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같은 동지고 소위 의견을 같이 했던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런데 뒤쪽으로 이제 시간이 좀 가게 되면 이 허스트가 의견을 좀 달리하면서 약간 결이 다른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프레이리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사람인데 여러분들 그 뭐 민중 해방 교육이라든가 비판적인 어떤 교육 이론 이 두 사람이 약간 비판적이고 약간 그 정치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 비판 이론이라는 거 있죠. 그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사회 이제 그렇다고 교육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렇게 막 무조건 비판이 한 게 아니라 우리 그 민중들의 삶이라든가 그러니까 교육 사회학에서 보면 약간 갈등론의 관점에서 우리 저 서민들 민중들을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브라질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 프레이리가 되겠고 마르쿠제 같은 경우도 역시 사회 비판 이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사회 비판 이론의 측면에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20세기 후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이제 여기하고 여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은 교육의 내용은 1차적으로 학생을 입문시키는 일이다라고 했을 경우는 여기나 마찬가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앞에 뭐가 다르냐면 요 말이 들어갔어요. 사회적인 활동이라고 있죠. 소셜 프랙티스의 영역에다가. 그러니까 조금 더 좀 실제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실제에 입문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같은 입문을 얘기하지만 결이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 허스트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그러한 활동들은 여기 또 나오죠. 사회적으로 발전되거나 형성된 것들로서 이렇게 해당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종사하는 행위의 패턴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실제에 학생들을 입문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후기로 갈수록 다른 의견을 얘기를 하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죠. 교육에서 가장 근본적인 게 건강한 삶을 사는 거다. 바로 이 활동들이야말로 개인의 건강한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된다라고 해서 바로 요 말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사람 중에서 이 사람 쪽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학생을 입문시켜야 된다, 뭐 지식의 형식에 입문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있죠. 이거는 초창기에 같이 얘기를 했던 건 맞아요. 맞는데 허스트가 나중에 이렇게 사회적인 활동 있죠. 여기에 학생들의 영역으로 입문시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조금 더 이론적인 실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위 이제 교육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금 소극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조금 적극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약간의 차이가 생겨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피터스가 워낙 중요하죠. 인문으로서의 교육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시죠? 규범적인 조건에 맞아야 된다. 인지적인 조건에 맞아야 된다. 과정적인 조건에 맞아야 된다라고 해서 교육의 개념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죠. 그 사람은 이제 이쪽 사람이고 교육에 대해서 이제 약간 소극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 교육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 측면에서 교육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이렇게 그냥 어떤 지식의 형식에 입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사회적인 활동, 사회적 이렇게 얘기를 좀 주장하는 쪽으로 약간 갈라져요. 생각이 좀 바뀌어요. 그 사람이 허스트가 되는 겁니다. 주로 이쪽 사람들이 다 영국인들이에요. 영국인들이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최근에 논문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허스트에 대해서 그리스의 자유교육론 있죠. 여기에 관점을 가지고 이 논문을, 이 사람을 가지고 이제 논문 쓰는 게 최근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이 사회적인 활동, 사회적으로 형성된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피터스가 아니라 허스트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 문제를 보죠. 인간관계론이죠. 여러분들 그 교육행정 접근에서 인간관계론이 있고 과학적 관리론이 있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나머지 또 몇 개 있지만은 관점으로 보기 어려운 게 어떤 거냐 이걸 찾으라는 거죠. 자, 개인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인간관계론이니까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봐야 생산성이 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이론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개인은 적극적이면 능동적인 존재다. 개인에 대한 관점이 바뀐 거죠. 이전의 개인에 대해서는 별로 기계론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기계라는 게 뭐 소위 말해서 뭐 전기를 넣어주고 기름칠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 움직이듯이 개인을 기계론적인 관점에서 봤다가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수동적 관점에는 능동적으로 본 거죠. 이게 인간관계론이잖아요. 경제적 유인가가 유일한 동기부여 요인이다라고 얘기하면은 과학적 관리론에 보는 거죠. 왜 돈 주면 열심히 일할 거야.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성과급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돈을 많이 주면 일 열심히 하겠지. 물론 맞기는 맞죠. 근데 그런 관점이 바로 과학적 관리론적 관점이고 이렇게 경제적 유인가가 유일한 동기부여 요인이 아니다라는 관점이 이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 이렇게 사람 움직이게 하는 것, 그거는 일반 사기업체에서는 모르겠는데 공기업, 특히 이제 교육행정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오히려 사기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됐건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면. 고도의 전문화, 집단을 가장 효율적으로 뭔가 좀 조직으로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관점이 과학적 관리론이고 예전에 그 1918년인가 그 왜 교육과정의 과학화 이렇게 쓴 사람이 있었죠. 보빗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교육과정 제일 앞에 보시면 나와 있을 텐데 그 사람도 또 이런 얘기 썼어요. 교육에서는 낭비를 추방해야 된다라는 논문까지 쓸 정도로 이렇게 효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과학적 관리론적인 관점이죠. 생산 수준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다. 비공식 집단 있죠? 여러분들 왜 동호회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어떤 집단의 사회적 규범에 따라서도 결정이 돼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셔요. 만약에 또는 또 교육청에 근무를 하시잖아. 그러면 그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과가 있는데 이건 공식적 조직이고 나랑 또 동기랑 또 선배가 때 무슨 뭐 취미생활을 같이 하는 동호인 조직이 있으면 그 동호인 조직을 통해서도 야 우리가 좀 더 우리 교육청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육감님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좀 지원해 드리자 뭐 이런 등등 있잖아요. 비공식 집단에서의 규범에 따라서 생산 수준이 결정이 되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비공식 조직 집단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시험 문제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간관계론이죠. 이렇게 보는 관점이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거 여러분들 요건 찾을 수가 있겠죠. 16번.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7번 문제죠. 피들러가 나왔습니다. 피들러의 어떤 이론이었는데 리더십 무슨 이론? 상황 이론이에요. 상황 이론이요. 상황에 맞게 리더십이 바뀌더라 이런 이론이죠.
예전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나중에 직장에 근무를 하시면은 자기의 리더가 과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그 인간관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관계지향적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만나면 인사하고 같이 어울리기 좋아하고 뭐 이런 어떤 그 리더가 있기도 하고 일만 하는 거 규정이나 규칙 따라가고 이런 경우 있죠. 그런 것들을 과업지향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피들러라는 사람은 상황이론에서 강조하는 상황 요인이 3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게 뭐냐라고 했어요. 상황이라는 건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야? 했더니 그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시면은 과업이 얼마나 구조화되어 있느냐. 이것도 하나의 상황이죠. 과업이 너무 꽉 짜여져 있지 않는지 아니면 좀 느슨하게 되어 있는지 이런 과업의 구조화 정도가 하나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두 번째로 중요한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왜냐하면 리더십이기 때문에 지도자하고 구성원들의 관계가 어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예전에 이게 시험 문제가 등장을 자주 했었고 여러분도 아시죠? 카페에도 제가 이거 시험 문제 하나 냈죠. 최근에 이제 시험 문제 며칠 전에 하면 됐었는데 이거보다 좀 더 재미있긴 했죠. 뭐 이렇게 사례를 가지고 문제를 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지도자와 구성원의 관계가 돼 있고 지도자가 구성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요거 영향력, 지위 권력이라고 하는데 요렇게 요거 3개는요. 요거 3개가 바로 상황 요인에 들어가고 구성원들이 얼마나 성숙한지 안 성숙한지 이거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예전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선생님들끼리의 아주 관계가 좋다. 이게 상황 요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구성원들끼리의 어떤 관계 이런 거 관계 없어요. 지도자하고 구성원의 관계에 관심이 있는 거지. 요게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업이 얼마나 잘 짜여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이렇게 3가지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얘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2번째고 3번째가 얘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요 문제는 예전에 한 7, 8년 전인가 그때도 문제 나왔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어떤 그 케이스로 해서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거 여러분들 제가 카페에다 문제 실어놨거든. 행정학 파트에서 한번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죠. 일제강점기 조선교육령이라고 있죠. 일종의 법이죠. 법. 조선교육령 법인데 얘네들이 법을 만든 겁니다. 법을 만들었는데 1차, 2차, 3차, 4차 하고 5차가 하나 더 있어요. 5차 더 있는데 5차까지 안 보셔도 돼. 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예요. 쉽게 얘기해서 11년이죠. 여러분도 알지만 1910년에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1년 있다가 바로 조선교육령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무조건 뭐가 강압적으로 하려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보통학교라는 게 있고 전문학교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실업교육이 있다. 실업학교 이렇게 나누고 나서 기존의 어떤 그 수업연한을 6년이 있었는데 이걸 4년으로 팍 줄여들어요. 보통 교육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는 그렇게 해요. 이때는 그렇게 하는데 1919년에 여러분들 3.1운동이 막 발생을 하죠. 3.1운동이 발생해서 분위기가 이제 좀 험악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민중들이 이게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야, 안 되겠다. 같이 일본인하고 조선인 같이 공부해. 같이 공부하고 이번엔 좀 봐봐. 다시 늘려줄게. 수업연한 6년으로 다시 가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뭐 5년, 4년 할 수 있겠다. 근데 원래 6년이었어. 6년이었다가 4년으로 줄었다가 뜨거라 하니까 다시 6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전문교육은 전문학교 이런 이때는 보통 학교 교육이 있고 전문학교 교육이 있고 실업학교 교육이 있었는데 이때가 되니까 대학 교육이 나오는 거죠. 이때가 왜 뜨거라 했잖아요. 뜨거라 하고 나서는 대학도 만들어 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면 경성제국대학 뭐 얘기 막 나오죠. 이런 것들이 요때에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는 그래서 이제 문화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때를 3차 때는 여러분들 이제 전쟁에 막 끌어들이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38년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이제 아주 심하게 들어가서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하죠. 이때 3차 조선교육제. 이때는 보통학교를 뭐 심상소학교, 학교 이름을 많이 바뀌어요. 보통학교를 심상소학교로, 뭐 고등보통학교를 뭐 중학교로 이렇게 이름들을 바뀌고 이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조선어가 선택 과목이 되어버리는 어떤 이렇게 되죠. 아주 굉장히 세게 나갑니다. 이때가 4차 조선교육령이 이제 43년 폐망 직전이에요. 폐망 직전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거의 뭐 군사적으로 동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그런 것들을 해요. 뭐냐면 전시교육령이죠. 일종의 전시교육령이라고 해서 뭔가 학생들을 전쟁에 끌고 가야 되는데 아직 졸업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3개월, 6개월 줄여. 그래서 수업의 연한을 좀
줄이는 어떤 조치들을 이때 하는 겁니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2차가 되겠죠. 요 정도만 아시고 나중에 1, 2, 3차의 특징들 이런 것들을 꼭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19번 문제죠. 우리나라 현행 그 평생교육사 제도 있죠. 평생교육법에 평생교육사 제도가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이 있고 그 하위 규범에 시행령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법에는요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법에 딱 쓰여져 있죠. 근데 금방 찾을 수 있는 거고. 자, 평생교육사가 2급이 있는데 1, 2, 3급이니까 2급은 대학 수준에서, 평생교육사 3급은 전문대학 수준에서 각각 양성한다. 그냥 둘 다 대학에서 양성이 가능을 해요. 가능한데 2급 대학 2급을 따려면은 뭐 예를 들어 학점을 갖다가 뭐 제가 이제 뭐 찾아보니까 뭐 30학점, 뭐 21학점, 뭐 대략 이렇게 일정한 학점을 취득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학점을 뭐 한 30학점 정도 취득을 하면은 2급 볼 수 있고 3급을 보려면은 전문대학이 아니라 그냥 일반 대학에서 뭐 21학점을 하게 되면은 뭐 자격이 주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게 하나 틀린 거고,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평가 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 기관에서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규 대학이 아닌 그냥 일반 여기 법률에 따라서 인정받은 교육훈련 기관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도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를 할 수 있다라고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법 우리가 좀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다 보면 이 내용들을 금방 찾을 수 있고, 이 내용 있잖아요. 이 평생교육사 자격에 대한 거는요. 시행령에 별지가 있어요. 별지. 별지에 보시면 1급, 2급, 3급 돼가지고 1급은 어느 한 거, 2급은 이만큼 있고 3급은 또 이만큼 있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자격을 가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전문대학은 뭐 양성하다 이렇게 돼 있지는 않다라는 거 금방 찾으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죠. 2번. 자, 다음 문제로 가죠. 현행 그 교육재정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여러분들이 가끔이 아니라 매번 시험 나오는 거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을 우리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이렇게 나누죠. 이건 알고 계시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고 있죠.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이렇게 나옵니다. 교육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결국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뭐 하는 거냐면요. 교육과 학예 활동을 위해서 투자하는 예산을 말하는 게 맞죠. 이거 당연한 거죠, 이거는. 자, 교육부 일반회계의 세출 내역, 그 돈을 쓰는 거잖아요.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회계를 말하는 거고, 일반회계잖아요. 일반회계에서 돈을 써야 되는, 쉽게 해서 세출 내역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 법에 따라서 지방에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일반회계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주잖아요, 지방에. 그거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건 맞아요.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 교육비 특별회계라는 거 있잖아요. 교육비 특별회계.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도라고 돼 있어도 주로 이제 교육청의 교육감이 관장을 합니다. 세입 중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라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돈이 들어오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크게 돈이 이렇게 세입이 있어요. 세입에서 이 절반을 차지하는 얘가 뭐냐면 중앙정부가 주는 거예요. 중앙정부니까 중앙정부가 두는 돈, 이전 수입이 이거예요. 이거니까 결국 이거잖아요. 이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있죠.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있고 이거 말고도 또 물론 이제 뭐 국고보조금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이 이만큼 차지하고 여기서 반 나눠 갖고 요만큼 차지하는 게 얘가 바로 이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라고 하는데 요게는 이제 법정 전입금이 있고 비법정 전입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여러분들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경기도가 있으면 경기도청에다가 주는 돈 이런 거 있죠.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돈을 이제 요만큼 정도 해결되고 여기서 반을 나누게 되면 하나는 자체적으로 수입이 있어요. 자체적으로도 수입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물건을 파는 수도 있고 뭐 이자가 붙을 수도 있고 뭐 등등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기타라고 해서 뭐 여러 개 있겠죠. 뭐 기타 등등이 있겠죠. 그러니까 딱 보면 이렇게 지방교육의 재정이 이만큼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절반 차지하고 있는 얘가 중앙정부로부터 들어오는 돈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가
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들어오는 돈, 여기는 법정이 있고 비법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만큼씩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하나는 자체적인 수입이 있고 하나는 뭐 기타 등등등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이게 되겠죠. 중앙정부로부터 들어오는 이전 수입이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있죠. 요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게 되겠죠. 이거 말고도 이제 중앙정부로부터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요거 말고도 뭐 국고보조금도 있겠지만은 가장 큰 게 이제 이거라는 거죠. 가장 규모가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요겁니다. 요거는 이제 틀리게 되는 거죠. 요렇게 해서 문제를 찾으시면 되겠죠. 자, 문제가 사실은 마무리를 짓다 보면 난이도가 좀 낮게 보이는 것도 있고 굉장히 좀 높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꼼꼼히 읽다 보면 전부 다 맞힐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뭐 교육학 내용이다라기보다는 그냥 재정에 관련된 것들인데, 우리 교육학 개론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에 관련된 내용들이 물론 한 뭐 7, 80% 있지만은 나머지 항상 한 20% 정도의 문제들이 법이라든가 교육 법령 또는 이렇게 교육 재정이라든가 아까 전에 나왔던 그 교육 과정에서도 굉장히 실무적인 측면의 문제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교육 정책이나 행정에서 실무적인 내용들에 대한 관심도 꼭 가지셔야 돼. 고득점을 맞고, 우리가 교육 행정 여러분도 아시지만 경쟁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국가직 같은 경우 지방직도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득점을 해야 돼요. 다른 과목도 고득점을 해야 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꼭 이것들은 꼭 좀 보셔야 되는 것도 있고, 강의는 일단 다 보셔요. 다 보시고 나서 질문들을 하시고, 제가 질문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질문을 이렇게 꼼꼼하게 깊게는 못 해드릴 수도 있지만은 가급적이면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알려드릴 테니까 꼭 좀 열심히 학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게끔 저도 이렇게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어떤 노력, 이게 깊은 찬사를 보내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학습에 대한 어떤 방법 같은 거를 달리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뭐 카페, 뭐 신박교육연구소 이렇게 치면 되겠죠. 거기 들어와서 가끔가다 좀 뭐 물어볼 일이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강의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